9월 19일 금요일 오늘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리맥스 부동산의 사이먼 윤 대표님과 이 시간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행복 스케치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맥스 부동산 그룹에서 속해 있고 또 DFW 지역에서 주택 매매 및 상가 매매, 그다음에 뉴홈 신축, 그다음에 투자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 사이먼 윤입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첫 방송 출연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전혀 떨지 않으시고 말씀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고 잘 진행해 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네, 많이 떨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우리 행복 스케치 청취자분들께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요즘 이제 바이어분들이나 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바이어분들이나 집을 파시려고 하는 셀러분들 모두 다 조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좀 어지러워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이 어떤 동향으로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지금 집 사기 좋은 시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아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 오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먼저 대표님, 이 북텍사스 지역 주택 시장을 좀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또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손님들하고 많이 상담해보거나 아니 주위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을 팔고자 하시는 셀러분들, 그 다음에 집을 실제로 구입하셔야 되는 바이어분들 양쪽 모두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고 또 그때 2023년 한 하반기 그때 이후까지 굉장히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는 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2년 정도 흘렀죠. 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에서 조금씩 이제 조정받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이자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래도 아직 예년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고 또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집값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자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되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집을 파시려고 하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분들의 수요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 또 팔아야 하나 팔면 잘 팔릴까 하는 고민이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체적인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줄었고 네. 그다음에 줄면서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집들도 거래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시장에서 지금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실제 수요자분들이 많이 구매를 해주고 계시고 정말 사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물에 여전히 빠르게 집을 구입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여기 지금 르에님께서 저 내년에 집 팔려고 하는데 걱정이에요. 주위에 몇 집 내놨는데 한 3-4달 됐는데도 안 팔리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저도 걱정이 되고요. 네. 지금 주위에 보시면 많은 집들이 그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안 팔리고 있는 집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정말 집을 현재 정말 구매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적으로 정말 좋은 집을 골라서 선택을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딱 맞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집이 10채가 마켓에 나온다 그러면 네. 한 채나 2채 정도의 모든 바이어들이 수요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팔리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오히려 멀티플 오버 받고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딱
한 10채 정도 나와 있으면은 이 살려는 사람들이 한두 집에 딱 몰리는군요. 그렇죠. 진짜 딱 좋은 내가 좋은 집. 집은 누가 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내놨다가 안 팔려서 여기 포기한 지인들도 있다고. 네, 이런 부분들 너무 때문에 안타깝죠. 네,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난 9월 17일 이 연준에서 금리 정책 조정을 했는데요. 이 결정이 바로 모기지 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지금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하죠. 줄여서 연준이라고 부르는데 이틀 전에 이제 지난 수요일 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 하던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서 이제 4%에서 4.25%로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번 인하가 2024년 12월에 있었던 금리 인하 이후로 약 9개월 만에 이제 인하가 된 거거든요. 9개월 만에요. 네네. 네, 약 지금 이제 모기지 금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연준에서 말하는 기준 금리와 우리가 부동산 구매할 때 받는 모기지 금리와의 정확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네. 그래서 우선 연준의 기준 금리는 은행들끼리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단기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들에서 사람들에게 빌려줄 때 정하는 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다른 은행에서 빌릴 때 받는 기준금리이고요. 어떤 은행에서는 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은행에서 갑자기 돈을 조금 빌려와야 될 때 하루하루마다 매기는 단기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연준에서 이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오르도록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바로 기준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금리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 신용카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예금 대출을 받는다든지 모기지 금리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금리에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집을 살 때 받는 모기지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이죠. 네.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10년물 국채 금리, 그다음에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그다음에 뭐 개인의 신용 점수, 뭐 시장 상황 심리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준 금리는 전체 금리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요. 모기지 금리는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는 실질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좀 30년 동안 이 금리가 그대로인 고정대출이나 또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 상품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30년물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이제 한번 정해진 금리가 내가 30년 동안은 바뀌지 않고 네, 계속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라는 거는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만 처음에 정해진 이자율이 적용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그때 상황에 맞는 시장 금리를 적용받으시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또 질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집을 비우고 내놓는 거랑 살면서 내놓는 거랑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라고 또 질문 주셨어요. 네,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가 집을 살고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셀러분들이 바이어 입장이 돼서 내가 바이어로 이 집에 왔을 때 정말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나도 이 바이어의 입장에서 사고 싶은 집인가. 네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에 나오는 매물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매물만 지금 소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집에 바로 무브인 할 수 있는 상태의 집들이 많거든요. 요즘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워서 어차피 시장에는 인벤토리가 많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자기가 들어갔을 때 손을 안 보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충족되는지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뭐 수리라든지 아니면
백야드라든지 프론야드라든지 좀 관리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셨을 때 이제 정리정돈 상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가 우선 전체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집이 아무래도 인기가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된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바이어들이 딱 들어왔을 때 가장 느끼는 거는 이 집주인이 정말 관리를 잘하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 인상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또 집을 진짜 사는 입장에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집은 이 전 주인이 굉장히 좀 막 썼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왠지 신뢰가 또 안 갈 것 같고, 근데 굉장히 뭐 오래된 집이긴 하더라도 정성스럽게 갖고 왔다 이런 느낌이 들면은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또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금리 인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금리 인하가 되면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집을 한번 저희가 살 경우에 네. 시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6, 7년 정도 거주한다고 봐요. 그때 모기지 금리가 만약에 0.25%만 내려가도 매달 수십 불씩 뭐 6년, 7년 정도로 봤을 때는 수만 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30년까지 봤을 때는 수십만 불이 될 수 있는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이해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중위값으로 한번 봐볼게요. 뭐 네. 시장에서 말하는 중위값은 43만 불, 뭐 45만 불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께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실 때 보면 거의 50만 불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구입 가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50만 불의 집을 예로 들어보면 50만 불짜리 집을 저희가 20% 다운페이 10만 불을 주고 대출금을 40만 불을 주고 이제 모기지 금리를 받는다는 조건 하에 지금 시장 금리가 6.25%일 때와 네. 0.25%가 인하해서 6%일 때의 비용을 좀 차이를 해보면 네. 월 납입 금액은 6.25%일 때는 2,462불 87전, 네, 그다음에 6%일 때는 2,398불 20전입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만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네. 저희가 모기지 페이먼 할 때 실질적으로 같이 부담하는 에스크로 금액이 있잖아요. 그죠. 뭐 텍스, 인슈어런스, 네. 그 금액은 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만 봤을 때 매달 64불 정도, 64불, 65불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평균적으로 6, 7년 정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5년 정도로 저희가 봤을 때는 5,000불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0.25%만 높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저희가 뭐 30년을 다 살지는 않겠지만 30년까지 가장한다 그러면 23,000불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금리가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금리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또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진짜로 좀 더 기다리는 게 더 좋은 판단인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이번 연준에서 금리 인하된 주된 요인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는 않은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이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금리 인하가 중요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 거고요. 네. 연준은 1년에 몇 번 금리를 정할까요? 글쎄요. 네, 잘 모르겠네요. 모르시겠죠. 네. 연준은 1년에 총 8번의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합니다. 1년에 8번. 네,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 그래서 상반기에는 1월, 3월, 5월, 6월.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월, 9월, 11월, 12월. 그럼 11월과 12월이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리를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과연 11월과 12월에도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줄 것인지 시장에다가 사인을 줄 것인지 네. 이거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켜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이사회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준이사회가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죠? 모여서 회의를 하시고. 네.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어떠한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점도표라는 거를 발표를 같이 해요. 그래서 그럼 그거를 보면 이분들이 그럼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에는 어떤 금리를 예상하고 주장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판단을 봤을 때 이번에 점도표가 발표된 거를 보면 11월과 12월에도 소폭이지만 0.25%씩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러면은 11월, 12월에도 조금 인하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네네. 이렇게 좀 보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막 즉각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임에는 분명한 동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금리가 충분히 낮아질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는 바이어의 수요가 갑자기 몰려서 지금까지 경쟁이 없던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고 또 경쟁이 심화되면 집값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바이어분들께서는 무작정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니까 더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작용되는 리스크가 클 수가 있으니까요. 정말 필요하신 구매 타이밍이라고 보신다 그러면 실제적인 금융 조건과 그다음에 또 개인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미리 점검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꼭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그런 매물들을 선택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경쟁이 있기 전에 내가 원하는 집을 좋은 조건에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선택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금리가 그러면 내려가면 어떡하냐. 그럴 때에는 차후에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 다시 리파이낸스 할 수 있는 또 이자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다시 이자율을 조정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정말 내가 원하는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집에 쇼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또 무작정 그냥 금리 인하만 기다린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또 오히려 그때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은 경쟁이 심화가 돼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집이 있다면은 경쟁이 조금 덜할 때 적당한 가격에서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틀 전에 했지만 네. 지금 이틀간 그럼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왜 금리가 안 내려가죠 하시는 분들이 또 전화가 오시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틀 동안 금리가 올라갔어요. 모기지 금리가. 그래요? 네, 기준금리는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거야 하고 선반영된 결과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사실 한 2달 정도 금리가 계속 내려왔고 금리 인하하기 전부터 모기지 금리는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인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상 금리로 가면서 조금 금리가 올라간 상태고요. 네. 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 점진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려갈 요인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내가 금리를 가장 낮을 때 정말 딱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타이밍을 재지는 마시고요. 네, 원하는 집이 있는지 꼭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집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첫 집 사는 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저희가 지금 앞에서 모기지 금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첫 주택 구매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금리보다는 주택 구입하는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택 구입 준비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 계획을 세우셔야겠죠. 그죠. 네, 이제 내가 벌여들이는 수입 대비 뭐 다운페이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집 구입할 때 드는 클로징 비용이 집 구입 가격의 대략 한 1.5%에서 한 2% 정도 들거든요. 그런 준비 자금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융자 회사를 통해서 이제 사전 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집을 한번 사보시고 또 다른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제 나만의 디맨드가
정해져 있는 네.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역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 있어서 딱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뭐 조그마한 뭐 몇마리 자동차 사는 것도 저희가 쇼핑을 많이 하는데 맞아요. 몇십만 불에 되는 네. 집을 사는 거니까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수 있잖아요. 고민이 엄청 되죠. 네, 이게 뭐 내가 어느 도시에 사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지금 사면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가 좋은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생각하셔서 조금 나의 생각을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지금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아니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이후에 자녀들이 어느 학군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은지 네. 그다음에 직장이 있으시다면 출퇴근 거리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뭐 등등에 대해서 또 치안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을 내가 원하는 선택사항들을 결정을 해놓고 이제 주택 구입을 하기 전에 쇼핑을 할 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다 그러면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외적으로 집을 내가 구입했을 때 구입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들어가면 뭐 HOA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집 수리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소요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도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충당 예산을 내가 마련해 놔야 돼요. 그 정도도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좀 우선순위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나에게 맞는 집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집이 또 나에게도 좋은 집은 아니잖아요.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또 각자의 환경과 뭐 생활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오랫동안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희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사이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리맥스 부동산의 사이먼 윤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을 팔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이 좀 적기일까요? 요즘 이 매수자가 줄었다는 말씀 아까도 해주셨는데 실제 그리고 지역별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집을 파셔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집을 파신다는 가정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정한 가격 책정인 것 같아요. 시장보다 너무 높게 부르면 좀 오히려 빨리 팔리지 않고 장기간 마켓에 머무르면서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격도 좀 조정을 해야 그쵸. 되고 또 가격이 조정되고 기간이 오래 있다 보면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집이 빨리 팔리고 있지 않으니 내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겠다라는 심리로 공격적으로 오퍼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가격과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정말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셔서 부동산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집을 내놓으면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바이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무브인 레디 컨디션 그러니까 뭐 페인트도 할 필요 없고 바닥도 할 필요 없고 뭐 부엌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내가 리모델링이나 뭐 리터치업을 할 필요가 없는 집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따로 수리가 필요 없는 집.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내가 뭐 자질구레하게 뭐 페인트가 좀 흔적이 안 좋은 부분이 눈에 띈다거나 아니면은 손잡이가 막 헐겁다거나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블라인드가 많이 좀 뭐 이게 상했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큰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집에 대한 그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줘 바이어분들이 하면 되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바이어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진짜 파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은 부분인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수리하는데 크게 들지도 않고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실 수 있지만 진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진짜 이 집의 이미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댓글 또 남겨주셨는데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집을 판매를 할 때 돈을 들여서 좀 싹 리모델링을 해서 내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가격을 차라리 그만큼 더 깎아서 내놓는 게 나은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수영장 있는 집은 좀 더 천천히 팔리나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은 그 가격을 반영해서 이제 집을 파는 게 나으냐 네.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해서 좋은 사양으로 바꾸는 것도 있지만 집이라는 게 다들 이제 연식이 있는 거잖아요. 뭐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뭐 바닥재가 될 수도 있고 키친 카우너탑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트렌드라는 것도 있고 오래 쓰다 보면 상하기 마련이잖아요. 낡죠. 그래서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공사를 한 것인지에 따라 조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물론 바이어의 수요는 높아질 수 있고 또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 빨리 팔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5만 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럼 내 시장가보다 5만 불 그 이상 더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5만 불을 들였지만 내가 적정한 수리와 준비를 시켜놨고 그에 합당한 수준의 가격을 빠른 가격에 빨리 좋은 가격에 빨리 팔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가 리모델링을 하는 대신에 그냥 요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들 것 같으니 이 정도 조금 낮춰서 이제 바이어한테 내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시장 마켓에 따라 조금 틀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바이어들이 많고 좀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전략이고요. 아, 그래요. 다만 지금 같은 조금 바이어분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집을 선택하고 계시고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지금은 컨디션이 좋은 집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질문 주신 게 수영장 있는 집인데요. 수영장 있는 집은 전체적인 숫자로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달라스가 이제 기후적으로 굉장히 여름도 길고 덥고 또 야외 활동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수영장 있는 집을 많이 선호들 하시거든요. 이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수영장 있는 집들이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영장 있는 집이라고 해서 안 팔린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잘 팔릴 수 있습니다. 다만 수영장도 관리가. 연식에 따라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냥 수영장만 물이 받아져 있는 수영장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이제 서페이스 관리도 해주셔야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주변 조경도 관리를 해주셔서 정말 이 수영장이 내가 딱 수영만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수영하면서 정말 좀 리트릿을 할 수 있는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컨디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봐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잘 관리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경쟁도 많고 잘 팔립니다. 오히려. 네. 만약에 이제 집 판매를 결정을 하셨다면은 판매 전에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가격 조정을 어느 수준 정도로 고려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이제 셀러분들이 정하시고 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과 뭐 최소 한두 분 정도는 좀 상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책정하고 측정할 때 사용하는 마켓 프라이스 이제 컴패러블 마켓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는 거는 다 비슷한 툴로 보지만 또 개인마다 약간의 적용하는 부분이 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한 분보다는 최소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상담을 해보시고 어떤 분이 어떤 가격 책정을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과 또 내가 원하는 가격과 좀 합당한지 한번 살펴보셔서 가격 책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준비 같은 것도 내가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조언을 받아서 좀 포커스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좀 준비하시는데도 수월하고 좀 비용적으로도 좀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집을 워낙에 많이 보신 분들이니까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분 아니고 좀 한 두 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가격도 책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분의 의견보다는 뭐 최소 두 분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달라스 인근에 최근 좀 본사가 이전을 하거나 또 기업 확장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주택 수요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회사들이 최근에 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지금 뉴스에서 보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달라스로 이주하고 있고 이주할 계획이 있다라는 뉴스가 발표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북텍사스에는 정말 대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제 통신회사 AT&T가 있고, 그다음에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다음에 뭐 반도체 회사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에 뭐 부동산 회사인 뭐 CBRE, 그다음에 가장 큰 이제 빌더죠. DR 홀튼이 또 알링턴에 있고 등등의 많은 큰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DFW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금융회사죠.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아니면 토요타라든지 정말 거의 S&P 500에 들어갈 만한 그렇게 속해 있는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주요 거점이나 적어도 북미 본부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기업 동향을 보면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달라스에 약 5,000명 정도 직원을 더 이제 뽑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한 500만 불 이상의 또 투자를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KFC 치킨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 KFC면 켄터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KFC가 켄터키에서 텍사스로, 텍스 플래노로 이전할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고 이미 2025년도 초부터 이제 이전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한 100명 정도의 이제 본부 직원들만 먼저 와 있고 이제 플래노 조직이 이제 갖춰지면 더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고요. 또 플래너에는 또 JP 모건 체이스 북텍사스 캠퍼스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인력에서 뭐 수천 명 이상 또 증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들어봤던 뉴스 중에서 가장 이거는 정말 호재가 될 수 있겠다 했던 뉴스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뉴욕 스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스닥이 있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가 주식을 거래는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가 이제 시카고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댈러스로 이전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한 26년 초면 이제 본부를 시카고에서 댈러스로 옮기고 이제 텍사스 거래소가 생기는 거죠. 텍사스 거래소를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증권거래소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증권거래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약 1,000개 정도의 이제 성장 기업이나 또 상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북텍사스로 올 수 있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금융 허브가 되는 거니까 그에 더불어서 뭐 10,000개 이상에 넘는 사모펀드들이나 헤지펀드들이 또 북텍사스에 거점을 둘 수 있는 뉴스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의 파이낸셜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하는 기업들과 또 인력들이 충원되는 거라서 부동산 이제 주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한 것은 또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이 구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도
이제 직업을 구하시러 텍사스로 옮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저러한 수요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또 그 시점이 되면은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라스로 이주를 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꼭 알으셨으면 좋겠다.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과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시장은 변화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점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급변화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아니면 내림세에서 오름세로 가는 추세인지 그런 변화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처음에 좀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 조정받는 시기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계속됨으로써 이제 바이어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느 정도 금리점이 됐을 때 바이어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을 겁니다. 이 전환점이 금리가 지금 4%에 이제 기준금리 4% 네. 아니면 이제 모기지 시장으로 봤을 때 한 5% 후반일지 아니면 5.5% 중반일지 뭐 4% 후반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 포인트가 되면 수요는 한 번에 몰릴 거고 그때 되면 경쟁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시장 추이를 이제 잘 지켜보시고 이 부동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조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두루두루 보시면 조금 동향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실제로 하시지는 않으시더라도 네. 주식을 보시면서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지금 하락 쪽으로 가는지, 상승 쪽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곁들여 보신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바이어분들, 셀러분들 모두 다 준비가 좀 양측 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이제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모기지 융자 회사를 통해서 모기지 금리를 확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동산 에이전트들과 상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시점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터놓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실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동향을 본다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아무래도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또 거주 지역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뭐 프리스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고 포화 상태라고 보지만 지금 이제 프라스퍼 셀리나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계시는 추세이고요. 그럼 프라스퍼 셀리나 좀 멀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싸면 정말 메리트가 있는데 이미 제가 봤을 때 프라스퍼 셀리나도 집값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집값에 대한 메리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신축을 원한다거나 같은 대비 신축을 원한다거나 조금 저렴한 가격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셀리나 프라스퍼 이런 맥키니 북쪽 이런 쪽이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다 생각되신다 그러면 또 맥키니 북쪽 이제 380 이스트 쪽으로 올라가시다면 프린스턴이라는 도시가 있고 아니면 75번 북쪽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멜리사 에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 그래도 금액이 조금 저렴한 부분이 있고 이제 달라스 사우스 쪽으로 보면 I-20 선상에 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지역이 아주 새 집들이 많이 짓고 있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값이 중요한지 아니면 같은 집값이지만 그래도 좀 신축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생활권에서 정말 위치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선호 도시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우선순위를 또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하고 또 전체적인 딱 부동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또 시장 동향도 함께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과 알찬 정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